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 지지난 시간에 화학 평형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평형 상수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평형 상수에서 평형의 이동, 르샤틀리 원리에 대해서 어떨 때 르샤틀리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느냐, 몰농도를 바꿀 때 온도, 를 바꿀 때, 그 다음에 압력을 바꿀 때, 압력은 부피로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거고, 오늘은 수득률과 이어서 상평형까지 보면서, 이 상평형은 우리가 그 앞에 단원에서 액체, 기체 나올 때 한번 보긴 했었죠, 상평형.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득률과 상평형에 대해서 할 거다. 수득률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이론상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에 대한 실제로 얻어지는 생성물의 양의 비율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론이랑 실제랑 다르다는 거죠.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게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료를 뭐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재료를 써서 이론적으로는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가 있으니까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떼어내면 한 8개의 빵 정도는 8개의 빵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8개의 빵을 이렇게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렇게 8개의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밀가루를 떼서 빵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8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8개가. 실제로 이제 여기 뭐 안에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8개가 아니라 나는 8개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80g의 밀가루로 10g의 이제 이런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6개밖에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g은 뭐 사용하지 못하는 20g은 우리가 뭐 만들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린 경우 우리는 8개의 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6개밖에 안 만들어졌다. 그것에 대한 비율 곱하기 100 한 것이 수득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7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률은 75%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빵 장인이 왔어요. 빵 장인이 와서 빵을 만들어요. 빵 장인이 와서 빵을 만드니까 6개가 아니라 7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빵 장인이 와서 빵을 만드니까 7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87.5 아까 요거 그냥 12.5 빼면 되죠. 87.5%만큼의 수득률이 나오는구나. 빵 장인이 그냥 빵 만드는 사람보다 얼마큼 더 효율이 좋아요? 12.5%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내가 반응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생성물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로 이제 실제 실제로 생성되는 거랑 이론적으로 내가 생성하는 거 이 두 개의 비율을 곱하기 100% 한 게 수득률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근데 이제 수득률을 왜 가지고 왔느냐? 결국엔 수득률을 왜 가지고 왔느냐? 아까 빵장인이 만든다고 했죠. 빵장인이 만들면은 더 빵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이제 빵 말고 진짜 반응이요. 반응을 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8개가 8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론적으로 8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반응을 생성물로 이제 생성을 해보니까 6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8개에 가까워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8개에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르샤틀리의 원리로
르샤틀리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6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더 만들고 싶으면 정반응으로 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반응으로 더 보내려면 어, 당연히 이 수득률에서는 많이 넣어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8개를 넣어줘서 6개가 만들어지면 80개를 넣어주면 60개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많이 넣으면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 이제 효율 자체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효율 8분의 6인 거는 효율은 바뀌지 않는다. 양만 넣어줘서는. 그래서 결국엔 여기 밑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압력에 의한 영향과 온도에 의한 영향. 아까 르샤틀리 원리에서는 농도, 압력, 온도에 대해서 이제 르샤틀리 평형이 이동하는데 여기는 농도를 여기서 수동률에서는 농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넣어봤자 방금 그만큼만 비례해서 이 퍼센트는 똑같을 거니까요. 75%로. 그래서 결국엔 정반응으로 가기 위해서 뭘 조절해야 되냐? 압력과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정반응으로 더 치우칠 수 있게 반응을 가해줘야 된다. 되죠? 이 정반응으로 가는 반응은 뭐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드는 반응인지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는 반응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걸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시들이 뭐 나올 테니까 한번 그 예시들을 같이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글로 써 있는 겁니다. 압력에 대한 영향은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 그거는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의 경우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므로 수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압력이 높이면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기체 분자수든 어떤 분자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니까 기체에 통용되는 거지 어떤 고체나 우리가 액체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압력에 대해선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될 테니까 이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게 정반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는 이렇고, 온도는 이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 그럼 정반응이 흡열이려면은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온도를, 열을 어디서 가져와서 흡열해야 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겠죠. 주위의 온도가 높은 경우엔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으로 가기 때문에 평형이 이동함으로 수득률은 증가하고, 온도를 낮추면 여기가 흡열 반응인데 주위의 온도를 낮춰버리면 열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응이 잘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득률은 감소한다. 원래 내가 8개에서 6개가는 흡열 반응이 있는데 이게 25도씨에서 이런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도를 15도씨로 바꿔버리면, 온도가 지금 흡열 반응에서 온도가 줄어버리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8에서 5나 뭐 8에서 4 이렇게 줄어버리겠죠. 수득률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수득률이 감소해버린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합성과 수득률 이렇게 나오죠. 암모니아 합성하는데 그럼 이제 수득률을 따질 거예요. 우리 이거 기체 하나, 기체 3, 그다음 기체 2개, 기체 분자수가 어때요? 기체 분자수가 어떤 반응이에요? 감소하는 반응. 그럼 감소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주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높여야 부피가 줄어드니까 정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득률을 높이려면 나 암모니아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 1기압에서 실험했다면 1기압에서 8개 만들어지고 8개 만들어지는데 6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면 EATM에서는 6개가 아니라 7개 더 이렇게 6개보다는 많이 만들어지겠죠. 압력을 높이면. 오히려 나는 암모니아 조금 만들고 싶어. 암모니아 내가 조금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낮추면 되겠죠.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반응인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4대 2죠. 생성물, 반응물 4 쪽으로 간다 이거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그래서 암모니아의 수득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지금 계속 압력으로 떠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발열 반응으로 하네요. 발열 반응, 열을 이제 뿜어내는 발열 반응.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때요?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죠?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반응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죠.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주위의 온도를 낮춰줘야 주위의 온도를 낮춰줘야 반응한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를 낮추면 수동률이 증가한다. 정반응의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므로 온도를 높일수록 압력을 높일수록 수동률은 증가한다. 지금 이거 한 거죠. 압력 높이면 기체 분자수 감소, 부피 감소, 정반응 촉진.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야지 반응이 잘 정반응으로 갈 거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수동률이 증가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같은 압력일 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수득률이 증가하죠. 수득률이 점점 여기 20, 40, 여기 60, 여기 70대, 그다음에 여기 80 넘었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정반응 가는 거고, 같은 온도에서는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 분자수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감소할수록 기체 분자수가 작아지는 반응으로 정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낼 때 이 수득률을 만약에 이 그래프로 나는 문제를 내고 싶다 한다면 어떤 반응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걸로 뭐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요거의 수득률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나타냈을 때 그림은 똑같을 거예요. 그림은 똑같지만 뭐 요 압력이 지금 높아질수록 수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질수록 수득률이 올라갈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네. 그리고 아예 이제 기체 분자수랑 상관이 없게 이렇게 D로 해버린다면 압력이랑 뭐 그렇게 상관이 잘 없겠죠. 압력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수득률은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기체 분자수가 이제 이 반응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변화시켜도 이 기체의 평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온도 600도에서는 제일 낮고 수득률이 여기 500도에서는 그 다음이고, 이런 상태라면 이제 이 기체 분자수가 A, B, C, D가 다 더한 게 뭐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보기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온도가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 반응은 델타 H가 음수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온도가 낮을 때 수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발열 반응일 것이다 라고도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일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역으로 또 추론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역으로 낸다면, 이런 걸 문제를 이제 안 풀어봤을 때 이 그래프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게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뒤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수능률 관련해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게 수능률 관련해서 그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진 않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라고 문제가 엄청 어려워 보이네요. 2점이나 3점이나 여기 화평형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수능률까지는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지 보기 전에 이거 안 했네요. 하버 보슈법 공업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압력이 높을수록 수득률이 증가하지만 압력을 너무 높이면 반응 용기 제작하기 어렵다. 온도가 낮을수록 수득률이 증가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고 적절한 온도와 압력에서 조건을 반영시켜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다. 결국에 뭐 온도가 낮아야지 압력이 높아야지 이런 조건에서 수득률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수득률이 올라간다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조건대로 했을 때 무작정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온도가 엄청 무작정 낮아지면 이 기체들이 이제 반응이 엄청 느려진다는 거고, 압력이 너무 커지면 그 이 기체의 압력을 버틸 용기가 이제 조건적으로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죠. 제작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어느의 온도와 어느 압력에서 내가 합성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더라. 그 온도와 그 압력이 여기 사이더라. 라는 걸 이 뭐 하버보슈 이분이 찾으셨나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분인 걸로 아는데, 이 두 분은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제작해가지고 비료 제작해서 요 정도만 이제 알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 고압 산소 치료실은 산소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폐를 통해 혈액 속으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산소 치료가 빨라진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로 온도를 높이면 설탕이 잘 용해된다. 흡열 반응,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게 녹을 때 이게 흡열이래요. 흡열. 델타 H가 양수니까 주위 온도는 떨어지죠. 주위 온도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계속 열을 주면 이 반응이 계속 뽑아먹고 반응을 잘 녹을 수 있게,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정반응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온도를 낮추면 델타 H가 발열 반응, 온도를 낮추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용해된다. 따라서 밀폐되지 않은 탄산음료를 상온에서 보관하면 용해되어 있는 이산탄소의 양이 감소하므로 톡 쏘는 느낌이 적어진다. 요런 거를 이제 예시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실생활 평화평형 이동이라고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상평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평형이 뭔지, 그리고 상평형 물의 상평형, 이산화탄소의 상평형까지 보고 물질 상태의 변화를 끝마치면 이제 화학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물, 그다음에 상평형 그림, 그다음에 요거 상태 변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상평형이란 무엇이냐? 이상이 뭐냐면 고체, 기체, 이제 액체, 기체라고 해야 되겠죠? 액체, 기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의 상평형을 우리는 이제 상평형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데, 온도,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에 의한 상태 변화는 얼음 고체가 이제 물 액체가 되고 물 액체가 이제 수증기 기체가 되는 이렇게 상태 변화 나타내는 거고,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물이 된다. 스케이트날 같은 경우에 신고 빙판을 달릴 때 스케이트 이렇게 해서 물을 달릴 때 얼음을 달릴 때죠. 얼음을 달릴 때 여기 스케이트 날 때문에 얼음이 녹게 돼요.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서 이제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하고, 고압의 가스통에 들어있는 액체 뷰테인은 밸브를 열면 기체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밑에 상평형 그림을 가지고 한번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해요. 여기서 지금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리고 상평형 그림은 아래처럼 그려진다고 하는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승하곡선, 증기압곡선, 융해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하곡선을 초록색으로 나타내면 승하,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승하죠. 증기압곡선 우리가 앞에서도 액체, 기체 다룰 때에도 많이 봤던 증기압곡선. 그 다음에 융해곡선은 고체에서 이제 액체가 되는 요 AT, 요게 융해곡선이 되겠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여 평형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단 삼중점에서는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여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중점이 어디냐? 삼중점이 어딘지 보면 삼중점은 바로 여기가 삼중점이죠. 세 개가 만나는 이 직선의 세 개, 이 곡선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 삼중점. 따라서 삼중점은 여기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여 평형을 이루는 온도와 압력이다. 그리고 여기 융해곡선과 증기압곡선과 승하곡선은 다 아까 그림에서 표시해줬고 어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물로 했을 때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때 고체와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는 온도, 요게 어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1atm이라는 기준 하에 이 압력에서의 어는 점 그리고 이 압력에서의 끓는 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나타낼 수 있겠죠. 온도의 압력에 따라서 그 각각의 압력마다 수많은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는 점은 하나로 특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압력에 따라서 이제 변할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에 대한 상태 변화를 한번 같이 보면 온도가 이쪽으로 증가할수록 온도가 압력 1atm에서 계속 설명할게요. 1atm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이제 기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온도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태 여기가 뭐 0.025 atm이라고 했을 때 이 atm 외부 압력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물질은 액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압력에서는 바로 승화를 해버린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1atm에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CO2인데 이 CO2를 이따가 보겠죠. 이따가 우리가 저기 아까 이산화탄소를 본다고 했으니까 저 위에서 그래서 이따가 같이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봤죠. 지금 고체, 액체, 기체 계속 고체, 기체 그 다음에 여기서 액체, 기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제 압력은 어떤 거예요? 괄호가 아니라 세로죠. 세로. 압력은 세로예요. 압력은 세로다. 압력은 세로니까 초록색으로 하면 기체 액체에 있던 이 압력, 여기 압력과 A 압력과 이제 A 온도에 있는 이 액체의 녀석을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계속 가하면 압력을 높여주면 결국 이 액체는 어떻게 바뀌어요? 고체로 바뀐다. 액체는 고체로 바뀐다. 이 상평형 그림일 때 그러면은 고체로 바뀌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그리고 압력을 줄이면 밑으로 압력을 올렸을 때는 고체인데 압력을 줄이면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 얘는 압력을 높이면 얘는 압력을 낮추면 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압력은 위아래 이 세로선이고 온도는 왼쪽 오른쪽 가로선이 되겠다. 삼평형에서. 그래서 온도 압력이 바뀔 때 어떻게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걸 나타내는 걸 상평형을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 상평형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물은 아까 보던 거 지금 요 CT와 TA, TB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물의 상평은 CT가 여기 똑같이 CT라고 하고 여기 A, B라고 했을 때 CT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TB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데 AT가 지금 기울기가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왼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왼쪽 윗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한 거랑 좀 달라요. 여기서 온도로 해석을 하면 삼평형을 온도로 해석을 하면 고체 온도를 올릴수록 고체 이제 액체 기체가 될 수 있고 여기 압력이 낮은 부분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 압력이 낮은 부분에서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 0.002 이런 데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간다는 거죠. 이 조건은 이제 압력이 0.006보다 작았을 때고 이때는 조건이 압력이 0.006 상평형보다 높았을 때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나오겠죠. 케이스가.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이건 온도로 해석을 한 거고 압력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압력은 어떤 선을 했어요? 세로선이라고 했죠. 세로선 압력. 세로선. 그래서 액체에서 압력을 내리면 기체로 가고 액체에서 압력을 올리면 원래 뭘로 갔어야 돼요? 원래 고체로 갔어야 되는데 액체가 고체로 갔어야 돼요. 왜요? 여기서는 고체로 갔잖아요. 압력을 올리면 압축을 하는 거니까 액체는 고체로 갔단 말이에요. 고체로 갔단 말이에요. 고체로 갔는데 물에서는 압력을 높이면 계속 액체예요. 액체에서 높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면 이 고체에 있던 녀석이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로 갈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빙판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압력을 내가 신발을 신고 날카로운 압력을 높게 주니까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고 이 물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정확하게 그리면 고체가 1atm 우리 대기상의 1atm 이렇게 옆에 마이너스 한 2도씨에서 이렇게 고체로 있었는데 우리가 신발을 신어서 압력을 주니까 이렇게 압력을 줘버리니까 올라가서 액체가 되어버린다고요. 여긴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양의 기울기인 것과 물의 해석은 조금 여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양인지 물처럼 음인지에 따라서 이런 압력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이 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마치고 아마 제가 지금 다 설명한 내용들이 요 밑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이산화탄소 상평을 가면 이산화탄소도 일반적인 아까 상평형 그림처럼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1atm이 지금 평상시니까 1atm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다 없어져 버리죠. 기체로. 그러니까 요 말이 맞는 거고 드라이 아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온도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78.5도 이하로 돼야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1ATM에서 고체로. 네. 그래서 요 해석은 다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온도를 올리면 고체에서 이제 기체로 가는 거. 압력이 높을 때는 이제 고체에 액체에 기체로 가는 거 따르고요. 이렇게 압력이 산정점보다 높아지면. 그리고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거,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였고,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걸로 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갈 수 있다. 일반적인 압력 따른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각각 상평형의 일반적인 해석, 상평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온도,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평형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융의 증기압 곡선, 승하 곡선,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요거는 물, 요거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기는 상평형이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데 어떤 뭐 고체나 뭐 고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상평형을 그릴 때는 뭐 이런 상평형도 막 존재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런 상평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양한 상평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삼각점이, 여기는 뭐 보면 여기는 삼각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여기 지금 직선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상이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중점이 또 될 거고, 여기는 삼중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상태가 있겠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상평형 그림이 전부가 아니다. 다 아주 다양한 상평형이 존재하고 있다. 각 물질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평형 그림을 이야기를 했고, 액체 이산화탄소 만들기. 액체 이산화탄소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액체 이산화탄소. 나 여기를 만들고 싶어요. 액체 이산화탄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만들기,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올려야죠. 압력을 1기압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압력을 올려놓고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CO2를 여기다 액체 CO2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압력을 5.1보다 높이고 온도를 마이너스 5.56.6보다 이제 크게 하면 여기에 상이 있을 거니까 액체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곱게 드라이아이스 넣는다. 플라스틱 위에 물속에 넣는다. 스포게티가 터졌다.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면 수조 속의 물 속에 넣은 스포이드 속 드라이 아이스가 빨리 승화되어 기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조 속에 넣으니까 이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된 거죠. 기체가 되고, 생성된 기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내부 압력이 커지게 돼요. 이 말 그대로 제가 여기 위에 그릴게요. 그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까는 저 어떻게 설명했죠?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올린다고 설명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를 기체를 먼저 만들어요. 1ATM 기체를 만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압력이 커지게 돼요. 이렇게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삼중점 압력 5.1 이상이 되었을 때 드라이 아이스가 융해된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액체로 되는 거죠. 스포이드가 터진 것은 스포이드 내부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는 저는 압력을 먼저, 경로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압력을 먼저 올리고 온도를 올리는 경우와,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다음에 압력이 커지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이 액체 같은 한 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경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상평형 그림과 물질의 상태 변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증기압 곡선을 보면 압력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의 상평형 그리고 생각해야죠. 물의 상평형 대충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압력이 y축이니까 압력이 높아질수록 여기가 끓는 점, 여기가 끓는 점, 여기가 끓는 점. 끓는 점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솥에 지은 밥을 지을 경우 1atm보다 큰 압력으로 인해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지므로 높은 온도에서 밥이 빨리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끓으니까 온도를 더 빨리, 그러니까 온도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온도를 더 높게. 그냥 압력밥솥이 아니면 그냥 1atm이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에서 이제 끓을 텐데 압력을 높여서 끓으니까 온도가 뭐 120도씨에서 끓게 되고 120도씨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를 120도씨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끓으면 뜨거워? 끓으면 뜨거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끓으면 무조건 뜨거운 거야? 거짓말이죠. 끓으면 무조건 뜨겁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압력을 올렸을 때 압력이 뭐 5atm 이렇게 됐을 때 뭐 120도가 돼도 안 끓을 수 있거든요. 끓는 점이 5atm에서 끓는 점이 뭐 140도라고 했을 때 139도가 돼도 안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139도는 안 끄는데 100도보다 더 뜨겁잖아요. 얘는 끓고 있는 거고 얘는 안 끓고 있는 거고 안 끓고 있는데 더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면 끓으면 뜨거워?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끓으면 뜨거운 것도 거짓말이다. 압력을 엄청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은 뭐 80도씨에서도 끓을 수 있는 거죠.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덜 뜨거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끓으면 다 뜨거운 건 아니다. 안 끓는다고 안 뜨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 높은 산 얘기하죠. 이 높은 산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높은 산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80도씨에서도 끓죠. 80도씨에서도 끓어버리니까 그 이상 온도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없으니까 밥 익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오래 끓여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돌을 올려놓으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냄비에 이제 여기 돌을 올려놓으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이 기체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이 올라갈 거예요. 요것처럼 여기서 기체가 만들어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압력이 커지는 것처럼 여기 돌을 올려놓으면 이제 기체가 그만큼 이제 덜그덕 거리면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압력이 기체에 이제 증기가 모이면서 커질 거라고요. 압력이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돌을 올려놓으면 밥 서리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융의 곡선을 보면 압력이 커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왜냐면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기울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파르게 그리지 말고 우리가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버려요. 이렇게 팍팍 그려버려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완전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냥 보기 쉽게. 그래야지 이제 문제 풀 때도 이게 선분을 잘 그을 수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에 그으면 이런 상태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뭐래요? 여기서 압력이 커지는 거죠. 압력이 커지면 여기 녹는 점이 여기였다가 녹는 점이 여기로
점점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더 커지면 여기로 하면 여기로 가고 더 이제 녹는 점이 더 낮은 온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다. 압력이 커질수록 요 직선 그어보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무거운 추가 달린 실을 얼음 위에 올리면 압력이 증가에 의해 얼음이 녹아 실이 얼음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거 아까 스케이트 얘기한 거죠. 스케이트 얘기 그대로 실로 얘기하는 거고. 동결 건조 식품은 재료의 온도를 급속히 낮추어 온도를 어때요? 급속히 낮추어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면 동결 건조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고 동결 건조라는 거는 물이 있는 상태니까 물에서 시작을 하고 온도를 급속히 낮춘다는 거는 온도를 이쪽으로 낮춘다는 거죠. 온도를 낮추어 얼린 후 얼려요. 이렇게 얼렸어요. 여기 고체로 얼렸어요. 1번 동결 건조 이렇게 얼렸어요. 얼리고 삼중점에서의 압력보다 작은 압력 삼중점의 압력보다 작은 압력으로 떨어뜨리고 작은 압력에서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 삼중점보다 떨고 승화시켜서 건조한 식품이다. 저온에서 건조함으로 맛과 향, 영양소 파괴가 적고 이는 우주 식품이나 라면, 건더기 스프,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이용하고 의약품에서도 이제 이용되는데 의약품에서도 분말 만들거든요. 분말을 만들 때 이제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분말을 만들면 물이 없기 때문에 수증기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균이나 이런 생성의 균의 오염을 더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결 건조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갔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입자들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 생기고 이제 이 분말들 같은 의약품을 이제 주사제로 녹일 때 주사제 쓸 때 녹일 때 수월하게 이제 녹일 수 있는 거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결 건조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 1번 이렇게 얼리고 압력 낮추고 그 다음에 승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결 건조가 이루어진다까지 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2점과 3점 테스트를 풀면 이 단원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이론 같이 공부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가지고 와서 풀어서 같이 풀도록 해볼게요. 지금까지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해서 공부해줘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너그럽게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